제99화 장비의 지략 제1장 한편 파군에 어맞는 유장이 유비를 서천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법정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며 한탄했던 인물이다. 이것이 이른바 깊은 산속에 홀로 앉아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격이 아닌가? 그 뒤 유비가 부수관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노해 여러 번 군사를 이끌고 싸우러 가려 했으나 이쪽 길로 적군이 쳐들어올까 두려워 실제로는 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그날 장비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휘하인마 5, 6천을 가려 뽑아 출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계책을 내놓았다. 장비는 당양 장판교에서 보통 한마디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자입니다. 조조 역시 소문만 듣고도 몸을 피하였다는 사람이니 가벼이 보아선 안 됩니다. 지금으로선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아 굳게 지키고 성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은 양식이 부족하니 한 달 정도면 제풀에 물러갈 겁니다. 더욱이 장비의 성정은 불같아서 걸핏하면 병사들을 때리는데 만일 더불어 싸우지 못하면 성이 날 테고 성이 나면 반드시 부하 병사들을 난폭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마음이 확 바뀔 때 기세를 타고 공격하면 장비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좋은 계책이오. 어마는 그 말을 따랐다. 이에 모든 병사들을 성벽으로 불러올려 위에서 성을 지키도록 했다. 장비가 보낸 사람이 성문에 도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성문을 열라. 나는 장장군의 사자다. 이에 어만이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물었다. 무슨 말을 전하러 온 것이냐? 장장군께서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저항하면 늙은이로부터 어린애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비가 일러준 말을 전하자 어만은 크게 화를 내며 병사를 꾸짖었다. 필부놈이 어찌 감히 무례하게 구느냐? 나 엄장군이 어찌 도적에게 항복한단 말이냐? 너는 이 말을 장비에게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는 무사를 불러 말을 전하러 온 병사의 귀와 코를 자른 다음 장비에게로 돌려보냈다. 그 병사가 돌아와 울면서 어만이 한 말을 전하자 장비는 크게 노했다. 어금니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더니 갑옷을 걸치고 말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수백 기를 이끌고 파군성 밑까지 달려가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적군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성 위에서 온갖 욕설만 퍼부었다. 성가를 이기지 못한 장비는 몇 번이나 적교로 뛰어들어 해자를 건너려고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바람에 건너지를 못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성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장비는 끓어오르는 분을 삼키며 군영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군사를 다시 이끌고 가 싸움을 걸었다. 성내에 나온 너맞는 성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활시위를 당겼는데 그 화살이 보기 좋게 장비의 투구를 맞췄다. 장비는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이 늙은 놈아, 내 반드시 너를 잡아서 생고기를 씹으리라. 그러나 어맞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또다시 하루해가 저무니 장비는 그날도 허탕치고 돌아왔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군사를 이끌고 성벽을 따라 돌면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성 안에선 역시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런데 성벽을 따라 돌면서 보니 이 성은 주위가 모두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버티면 누구도 함락시키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다. 이에 장비는 말을 타고 산꼭대기로 올라가 성 안을 내려다보았다. 군사들은 모두 갑옷을 걸치고 대오를 찌어 성 안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있었으나 단지 싸우러 나오지 않을 뿐이었다. 또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분주히 오가며 벽돌과 돌을 나르고 군사들이 하는 일을 일사불란하게 돕고 있었다. 군민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성을 지키고 있는 셈이었다. 성 안을 굽어보던 장비는 무슨 생각이 났는지 산을 내려온 뒤 영을 내렸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모두 몸을 숨겨라. 기마병은 말에서 내리고 보병들은 모두 앉아서 대기하라. 숫자를 적게 보이게 하여 적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계책이었다. 그러나 성 안에선 아무 반응도 없었다. 또 하루 종일 욕설만 퍼붓다가 허탕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군영으로 돌아온 뒤에 장비는 생각했다. 온종일 싸움을 걸어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이를 어쩐다. 곰곰이 궁리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모든 군사가 아니라 소수의 병력만 성 밑으로 가서 싸움을 건다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적군을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장비는 40~50명의 군사에게 일렀다. 이제부터 너희들끼리만 성 밑에 가서 욕설을 퍼부어라. 소수의 병력인 것을 보면 어만이 군사를 성 밖으로 내보낼지도 몰랐다. 그렇게 해서 성문이 열리기만 하면 대기하고 있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한바탕 난도질을 할 참이었다. 그러나 사흘 동안 소수의 군사들이 가서 욕설을 퍼부어도 어만은 전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장비는 눈살을 찌푸리다가 또 하나의 꾀를 생각해냈다. 그리고는 즉시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나무하면서 낙성으로 향하는 새길이 있는지 찾아보라. 다음 날부터 장비의 군사는 싸움을 걸러가지 않았다. 며칠째 장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성 안에 엄하는 의혹이 생겨 측근에게 물어보았다. 요즘 장비의 군사가 통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아느냐? 예, 모두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엄하는 세작 10여 명을 나무하는 장비의 군사처럼 변장시켜 몰래 성 밖으로 내보냈다. 산속에 숨어 있다가 장비의 군사들 틈에 섞여 그쪽 동정을 알아오라는 것이었다. 그날 나무하던 장비의 군사들이 모두 군영으로 돌아갈 때 세작들도 그들 틈에 섞여 군영 안으로 들어갔다. 세작들이 들어가서 보니 장비는 군막에서 발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 어만, 이 늙은 놈이 내 분통을 터뜨려 죽일 작정이로구나. 그러자 서너 사람이 나서 장비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다. 장군, 그렇게 애태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새끼를 하나 찾아냈으니 파군을 몰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장비는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길이 있다면 어찌 빨리 아르지 않았느냐. 여럿이 함께 대답했다. 오늘에야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할 것 없다. 오늘 밤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상경에는 밝은 달을 이용하여 군영을 거두고 모두 출발한다. 사람은 입에 항우를 물리고 말방울은 모두 떼어낸 뒤 조용히 가야 할 것이다. 내가 직접 앞길을 열 터이니 너희들은 차례대로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그 명령을 온 군영에 하달하도록 했다. 제2장. 염탐을 나왔던 세작들은 정보를 확보하자 학원성으로 돌아가 어만에게 보고했다. 어만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하하하, 그럼 그렇지. 필부놈이 못 견딜 줄 알았느니라. 내 놈이 새길로 지나간다면 필시 군량과 짐수레는 뒤에 있을 터. 내가 뒤를 끊는다면 내 놈이 어찌 지나가겠느냐. 용맹만 있고 머리가 없는 필부놈이 내 꾀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리고는 즉시 군사들에게 싸움터로 나갈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오늘 밤 이경에 밥을 지어 먹고 삼경에 서엉을 나가 수목이 우거진 곳에 매복하고 있으라. 장비가 좁은 길목을 지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 짐수레가 보이고 북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뛰어나가 덮쳐라. 영을 내린 뒤 얼마 안 되어 밤이 왔다. 어만의 군사는 모두 배불리 먹고 무장한 채 조용히 성을 나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장비의 군사가 지나갈 길목에 매복한 다음 북소리가 울리기만 기다렸다. 어만 자신도 비장 10여 명을 거느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말에서 내려 숲속에 몸을 숨겼다. 삼경이 지나자 말을 탄 장비가 장팔 사모를 비껴든 채 앞장서 오는 모습이 멀리 보였다.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고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어만은 그들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선발대가 3사리쯤 나아가자 짐수레와 인마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이를 확인한 어만이 영을 내렸다. 북을 울려라. 그와 함께 북소리가 울리자 사방에 숨어있던 복병이 일제히 일어났다. 와 하는 함성 소리와 함께 어만의 군사들이 짐수레를 빼앗기 위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챙 하는 징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복병들을 역으로 덮쳤다. 늙은 도적은 달아나지 말라. 내 너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어만이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다. 앞장선 대장은 표범머리에 고리눈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을 하고 장팔 사모를 든 채 검정말을 타고 있었다. 다름 아닌 장비였다. 그럼 조금 전에 지나간 장비는 누구였나? 사방에서 징소리가 진동하는 가운데 군사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어맞는 장비의 기세에 눌려 손이 떨리고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 칼이 무슨 소용이랴. 이를 눈치챈 장비는 두 마리의 말이 엇갈리며 제일 앞을 겨룰 때 일부러 허점을 보였다. 그러자 자신감을 얻은 어만이 장비를 힘껏 내리쳤다.
장비는 그 칼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앞으로 바짝 다가들며 어만의 갑옷끈을 틀어잡더니 그대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순간 군사들이 달려들어 어만을 밧줄로 꽁꽁 묶었다. 알고 보니 앞서 지나간 장비는 가짜였다. 장비는 어만이 북소리로 신호를 삼을 줄 짐작하고 자신은 징소리로 신호를 삼았다. 고대 전투에서 북소리는 진군, 징소리는 퇴각을 의미하는데 장비는 이 신호 체계를 바꿈으로써 적을 혼란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징소리를 듣고 안심하던 서천 군사에게 오히려 장비의 군사가 일제히 달려드니 당황한 서천 군사는 다투어 갑옷과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다. 장비가 파군성 밑으로 달려가자 이미 후군이 입성해 있었다. 성 안으로 들어간 장비는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무사들이 어만의 등을 떠밀고 들어왔다. 장비는 대청에 앉아 있었으나 어만은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았다. 장비는 두 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악물며 격노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대장이 이곳에 왔는데 어찌 항복하지 않고 감히 맞섰느냐? 어만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도리어 장비에게 호통쳤다. 너희들은 의리 없이 우리 땅을 침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목 잘리는 장군은 있을지언정 항복할 장군은 없을 것이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좌우에 소리쳤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러자 어만 또한 지지 않고 장비를 꾸짖었다. 이 피부놈아, 목을 치려면 당장 칠 것이지 화는 왜 내느냐? 장비가 보니 어만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낯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를 본 그는 오히려 기쁜 표정을 지으며 계단을 내려가더니 손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옷을 가져오게 하여 입게 한 뒤 그를 대청 정중앙까지 부축하여 상석에 앉게 했다. 장비는 어만에게 머리 숙여 절을 올린 뒤에 말했다. 방금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만 꾸짖지 말아주시오. 나는 평소부터 노장군이 호골인 것을 알고 있었소. 장비가 이처럼 정중한 태도로 나오니 그 은희에 감복한 어만도 마침내 항복했다. 어만을 두고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흰머리가 되도록 서촉에 살며 맑은 이름 나라를 흔들었으니 충성스런 마음은 밝은 달 같고 넓고 큰 그의 기계 장강 휩쓸며 차라리 목이 잘려 죽을지언정 어찌 무릎 꿇으며 항복하려. 파주 땅에 이름난 노장군 어만 하늘 아래 그 짝을 찾기 어렵네. 또 누군가는 장비를 기리는 시도지었다. 어만을 생포하니 그 용맹 전륜쿠나. 오로지 의기로서 군민 복종시키니 지금도 그의 사당 파촉에 남아있어. 해마다 봄제사에 술 고기 바친다네. 장비는 어만을 후대하면서 정중히 물었다. 어찌하면 서천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겠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며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즐기는 까닭에 완력만 아는 일자무식의 장수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의 장비는 학식도 있고 때로는 지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어만을 사로잡은 일도 그렇고 어만에게 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계책을 구한 일도 장비의 지략을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어만이 말했다. 싸움에 진 장수로서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어찌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소? 장군이 믿어주신다면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으리다. 애써 무기를 써서 서천을 취할 바가 아니지요. 그 말씀은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성도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리다. 화살 한 대 쏘지 않는다고요? 어만을 쳐다보는 장비의 고리눈이 한층 더 커졌다. 제3장. 어만이 대답했다. 여기서부터 낙성까지의 크고 작은 관문은 모두 이 늙은 이소관으로 그곳을 지키는 관리와 군사들 또한 모두 내가 장악하고 있소이다. 이제 장군의 은혜를 입고도 갚을 것이 없으니 이 늙은이가 이르는 곳마다 모두 불러내 항복하도록 만들겠소이다. 노장군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장비는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한 뒤 어만에게 선봉을 맡기고 자신은 군사들과 함께 그 뒤를 따랐다. 과연 어만은 이르는 곳마다 장수들을 불러내 모두 투항시켰다. 간혹 망설이며 주저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타일렀다. 나도 이렇게 항복하였거늘 하물며 어이들이겠느냐. 상관이었으며 명장으로 이름 높았던 어만의 설득은 먹혀들었다. 그로부터 소문만 듣고도 귀순하니 가는 도중 단 한 차례의 싸움도 벌일 필요가 없었다.
한편 제갈량은 형주를 떠날 때 모두 낙성에서 만나기로 하고 유비도 그리로 오라는 기별을 보낸 바 있었다. 이에 유비는 관원들을 불러 상의했다. 지금 공명과 익덕이 서천을 취하기 위해 두 길로 나눠 들어오고 있어. 낙성에서 만나 함께 성도로 들어가려는 것이오. 수로와 육로를 따라 배와 수레가 이미 7월 수문할 길을 떠났으니 지금쯤은 거의 도착하였을 것이오. 우리도 떠나도록 합시다. 그러자 황충이 말했다. 장임이 매일 와서 싸움을 거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저들은 해이해져 방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군사를 나누어 군영을 덮치면 낮에 싸우는 것보다 승산이 있을 깹니다. 좋소. 그리합시다. 유비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황충은 왼쪽 길로 위원은 오른쪽 길로 쳐들어가고 유비 자신은 중간 길을 택하기로 했다. 그날 밤 이경의 유비의 군사는 세 길로 나누어 일제히 진격했다. 황충의 말대로 장임은 기습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유비의 군사가 본영으로 몰려가 불을 지르자 세찬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다. 예기치 않은 야습에 서천 군사들은 달아나기에 바빴다. 유비의 군사는 밤을 새워가며 그들을 낙성까지 뒤쫓았다. 그러나 낙성의 군사가 달려나와 그들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감에 따라 유비는 할 수 없이 군사를 물려 되돌아오다가 중간쯤 되는 곳에 군영을 세웠다. 다음날 유비는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낙성을 포위 공격했으나 장임은 군사를 성 안에 묶어둔 채 일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럭저럭 사흘이 지났다. 나흘째 되던 날 유비는 몸소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서문을 공격하면서 황충과 위원에게 동문을 공격하게 했다. 남문과 북문을 따로 포위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은 군사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도 달아날 길이 없는 까닭이었다. 남문 일대는 모두 산길이고 북문 밖은 부수가 흐르고 있었다. 장임은 성에서 밖의 동정을 예리하게 살펴보았다. 유비는 서문 밖에서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며 군사들의 공격을 진두지휘했다. 진시에 시작한 공격이 미시까지 계속되자 사람이나 말들이 점점 지쳐갔다. 이를 본 장임은 오란과 뇌동 두 장수를 불렀다. 그대들은 북문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 동문 쪽으로 돌아가서 황충과 위원의 배후를 공격하라. 나는 남문으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서문 쪽으로 돌아가서 유비의 배후를 덮치겠다. 그리고 성 안에 남는 기타 장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그대들은 성 안의 백성들을 모두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하여 북치고 고함치면서 기세를 올리도록 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수들이 흩어지자 장임도 군사를 이끌고 북문으로 빠져나갔다. 붉은 해가 뉘엿뉘엿지는 시각이었다. 유비는 그날도 허탕치는구나 싶어 후군에 먼저 물러가라는 영을 내린 뒤 자신이 이끄는 군사도 돌리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성 위에서 갑자기 함성이 일더니 남문 쪽으로 군마가 쏟아져 나왔다. 장임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장임은 곧 군사 속으로 뛰어들어 유비를 잡으려고 했다. 유비의 군중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황충과 위원 역시 배후를 덮친 오란과 뇌동의 군사에 가로막혀 유비를 도울 수가 없었다. 곤경에 빠진 유비는 말머리를 돌려 흠이진 산길로 달아났다. 장임이 뒤쫓는데 곧 따라잡힐 것 같았다. 유비는 혼자 말을 달리고 있었으나 장임은 몇 길을 이끌고 뒤쫓고 있었다. 양쪽 거리가 점점 좁혀짐에 유비는 채찍을 때리며 필사적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산길에서 한때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다. 유비는 말 위에서 헉 하고 놀라며 탄식했다. 앞은 복병이고 뒤는 추격병이니 하늘이 나를 죽이시려는구나. 그러면서 앞을 보니 달려오는 군사의 대장은 바로 장비가 아닌가. 아, 입덕. 유비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제4장. 알고 보니 장비는 어만과 함께 그 길로 오던 중 멀리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서천 군사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앞장서 달려오던 길이었다. 장비는 유비와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곧바로 장임과 맞붙었다. 10여 합 싸우고 있는데 어만이 군사를 이끌고 등 뒤로 몰려들자 장임은 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는 그를 성미까지 뒤쫓았다. 성 안으로 들어간 장임은 적교를 걷어올렸다. 이에 장비는 되돌아와 유비를 뵙고 말했다. 군사께서 강을 거슬러 올라갔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걸 보니 아무래도 첫 공은 내가 차지한 것 같소. 공 세운 것을 자랑하는 장비의 손을 유비는 덥석 잡으며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말했다.
아우가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산길이 험하고 막히는 데가 많은데 어떻게 적군의 저지를 받지 않고 그 먼 길을 이리 빨리 올 수 있었느냐? 아, 그게 좀 사연이 있어. 오는 길에 관문이 45곳이었으나 노장 어만의 공으로 싸움 한번 치르지 않고 예까지 올 수 있었어. 그래,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런 귀한 장수를 어찌 얻을 수 있었느냐? 이에 장비는 으슥하며 어만의 의기를 높이사 그를 살려준 일부터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유비는 어만을 사로잡은 장비의 지략에 감탄했다. 가끔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지략을 써 싸움에 이기기도 하는 장비였다. 유비는 장비에게 기적 같은 전공을 안겨준 어만을 만나보고 싶었다. 서촉에 들어온 뒤 그가 만난 네 번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은 장송이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법정과 맹달이고 이번엔 장비가 포섭한 어만이었다. 이 사람아, 얼른 모셔오게나. 알았어. 장비가 어만을 불러오자 유비는 정중히 살해했다. 만일 노장군이 아니었다면 내 아우가 어찌 이처럼 빨리 올 수 있었겠소? 그리고는 입고 있던 황금 사슬 갑옷을 벗어 어만에게 주었다. 어만은 공경이 받들며 살해했다. 이어 어만을 위로하기 위해 주연을 막 베풀고 있을 때 척후병이 돌아와서 아뢰었다. 황충위원 두 장군이 오란 뇌동과 싸우고 있는데 성 안에서 오의 유괴가 군사를 이끌고 나와 양쪽에서 협공하는 바람에 우리 군사는 당해내지 못하고 위원 황충 두 장수는 패하여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말을 듣자 장비가 유비에게 청했다. 군사를 두 길로 나눠 달려가 그들을 구하여야겠소. 응, 알았다. 이에 장비는 왼쪽 길로 유비는 오른쪽 길로 쳐들어갔다. 오이와 유괴는 뒤쪽에서 함성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황급히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황충과 위원을 뒤쫓던 오란과 뇌동은 유비와 장비에 의해 퇴로를 차단당했다. 그러자 달아나던 황충과 위원이 말을 돌려 역공을 취하니 앞뒤로 협공받게 된 오란과 뇌동은 대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군마와 함께 항복했다. 유비는 그들의 항복을 받아들인 뒤 군사를 거두어 성 가까이 군영을 세웠다. 한편 두 장수를 잃은 장임은 속으로 의심이 들고 걱정이 됐다. 이를 본 오이와 유괴가 말했다. 형편이 매우 위태롭소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소? 성도로 사람을 보내 주공께 위급 상황을 알리는 한편 계책을 써서 저들을 대적해야 하오. 고개를 끄덕이던 장임이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았다. 내가 내일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걸다가 패한 채하며 성북쪽으로 유일하겠소. 그러면 성 안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와 나를 뒤쫓는 적군의 허리를 끊어 놓으시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게요. 그러자 오이가 말했다. 유 장군은 공자를 도와 성을 지키시오. 내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도울 테니. 좋소. 그리합시다. 세 장군의 역할 분담이 정해졌다. 다음날 수천 인마를 이끌고 성을 나온 장임은 깃발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며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말을 타고 달려나간 장비는 다짜고짜 장임과 맞붙었다. 10여 합을 싸우던 장임은 패한 척 성벽을 돌아 북문 쪽으로 달아났다. 장비가 온 힘을 다해 쫓았으나 갑자기 성 안으로부터 쏟아져 나온 오이의 군사가 장비의 뒤를 끊었다. 그러자 달아나던 장임이 군사를 돌려 공세를 취했다. 앞뒤로 협공받아 한가운데 갇히게 된 장비는 진퇴양난이었다. 이에 장팔 3호를 휘두르며 활로를 찾고 있던 장비는 강변 쪽으로 한 무리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앞장선 대장은 창을 꼬나들고 오이에게 달려들더니 단일합에 오이를 사로잡고 적군을 흩어버리는 것이었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상대를 보니 다름 아닌 조은이었다. 오, 조자령. 군사께서는 어디 계시오? 장비가 묻자 조은이 대답했다. 군사께선 벌써 오셨습니다. 지금쯤 주공을 만나고 계시겠지요. 두 사람은 사로잡은 오이를 데리고 군영으로 향했다. 장임은 오이를 구할 생각을 포기하고 동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장비와 조은이 돌아오니 군막 안에 유비가 제갈량과 간홍장환 등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말에서 내린 장비가 군사 앞으로 다가가자 제갈량이 놀라 물었다. 익덕은 언제 이리 빨리 오셨습니까? 그러자 유비가 어만을 놓아준 일 등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제갈량이 칭찬했다. 장장군께서도 이제 계책을 쓰게 되셨으니 모두 주공의 홍복이십니다. 이때 조은이 사로잡은 오이를 끌고 유비 앞에 나타났다. 이를 본 유비가 오이에게 물었다. 그대는 진정으로 항복하겠는가? 예, 이미 사로잡힌 몸인데 어찌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결박을 손수 풀어주었다. 그러자 제갈량이 오이에게 물었다. 지금 성 안에 성을 지키는 사람은 몇이나 있소? 유계옥의 아들 유순과 그를 돕는 장수 유계와 장임이 있습니다. 유계는 대단치 않으나 장임은 촉군 사람으로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므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장임을 잡고 난 뒤에 낙성을 취해야겠군요. 그렇게 혼잣말을 하더니 다시 오이에게 물었다. 낙성 동쪽에 있는 다리 이름이 무엇이요? 금안교라 합니다. 그러자 제갈량은 말을 타고 금안교 쪽으로 나가 강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오더니 황충과 위원을 불러 명했다. 금안교에서 남쪽으로 5-6리 내려가면 양쪽 기슭이 모두 갈대밭이라 군사를 숨길 수 있을 것이요. 위원 장군은 창잡이 1,000명을 데리고 왼쪽에 매복해 있다가 말을 타고 있는 장사들을 찔러 죽이시오. 황충 장군은 칼잡이 1,000명을 데리고 오른쪽에 매복해 있다가 타고 있는 말들만 찍어 넘겨 그들 군사를 쫓으시오. 그리고는 장비를 불러 명했다. 장임은 반드시 산동 쪽의 좁은 길을 따라 도망칠 것이니 익덕은 군사 1,000을 이끌고 그곳에 숨어 있다가 즉시 그를 사로잡으십시오. 다음은 조은이었다. 제갈량은 그를 불러 이렇게 영을 내렸다. 장군은 금안교 북쪽에 매복해 있다가 내가 장임을 유인해 다리를 지나가거든 즉시 다리를 끊으시오. 그 다음 다리 북쪽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군사를 버려 세우고 새를 과시하시오. 그래야 장임이 북쪽으로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달아나다가 우리의 계략에 빠지게 될 것이오. 이처럼 각 장군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린 제갈량은 자신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적군을 유인하러 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